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제1회 전국 꿈나무 요리왕 경연 대회 결선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대 위의 소녀를 바라보았어요.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반죽을 뜯는 크기가 일정했고 냄비에 넣는 타이밍이 정확했어요. 11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능숙했지요.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TV로 이 장면을 보던 여자가 커피잔을 놓쳤어요. 이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4년간 기다려온 사람이 지금 화면 너머에서 같은 맛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단짝 친구처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논두렁 끝자락에 기와 몇 장이 내려앉은 시골집이 한 채 있었지요. 마당에는 장독대 3개, 고무대야 하나, 빨랫줄에 걸린 누런 수건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에 방문이 삐걱 열렸어요. 11살 소녀 한서아가 두 손에 입김을 불며 마루로 나섰지요. 맨발이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신던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에만 억지로 꿰어 신었어요. 발 뒤꿈치가 갈라져 있었지만 서아는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지요. 부엌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서아는 가마솥 뚜껑을 열고 남은 밥에 찬물을 부어 5살짜리 남동생 도윤이가 먹을 죽을 쑤기 시작했어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입속으로 숫자를 세었지요. 1, 2, 3, 4. 수제비 반죽을 뜯을 때 세는 박자였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넷을 세는 동안 반죽을 뜯으면 크기가 딱 맞았거든요. 안방에서 울음소리가 났어요. 서아가 달려가 도윤이를 등에 업었지요. 도윤아, 누나가 맛있는 거 만들었어. 먹자. 도윤이가 눈을 비비며 누나 목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서아는 웃었어요. 할머니 박복수는 올해 83이었어요. 평생 밭일을 해서 등이 기역자로 굽어 있었지요. 새벽마다 밭에 나갔고 오후에는 장에 나무를 팔러 갔습니다. 그 나물 몇 단 파는 돈이 세 식구의 전부였습니다. 학교 무료 급식에 고기 반찬이 나오는 날이면 서아는 밥만 먹고 나머지를 슬쩍 비닐봉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짝꿍이 물었지요. 서아야, 왜 안 먹어? 배불러서. 아침부터 죽 한 숟갈밖에 먹지 못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서아는 가방끈을 배 위에 꼭 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비닐봉지를 펼치면 도윤이가 두 손을 벌리며 달려왔어요. 돈가스를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반달처럼 접는 도윤이를 보면 배고픈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서아에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부엌에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들깨 수제비를 만들 때였지요. 다른 집 수제비와는 달랐어요. 할머니는 밀가루 반죽에 감자를 갈아 넣었습니다. 그러면 반죽이 쫄깃해지면서도 속이 부드러워졌지요. 그리고 들깨를 맷돌에 직접 갈았어요. 마당 한쪽에 오래된 맷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 윗짝이 무거워서 서아 혼자는 돌리기 힘들었지요. 할머니가 위를 잡고 서아가 아래를 잡고 둘이 함께 돌렸습니다. 맷돌 사이로 들깨가 갈려 나올 때 고소한 냄새가 온 마당에 퍼졌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 도윤이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지요. 코를 킁킁거리며 맷돌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서아가 도윤이 코에 들깨 가루를 묻혀주면 도윤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할머니가 서아를 불렀지요. 이리 와봐라. 할머니가 반죽 덩어리를 서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봐라, 이렇게 넷을 세면서 뜯어야 해. 1, 2, 3, 4. 이 크기가 딱 맞아. 할머니가 서아의 손을 잡고 함께 뜯었어요. 할머니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지요.
그 손이 서아의 손을 감싸고 반죽을 뜯는 힘과 속도를 알려주었습니다. 10번쯤 함께 뜯고 나니 서아의 손이 혼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잘한다. 할머니가 웃었지요. 이 수제비에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꼭 넣는 것이 있었어요. 된장 반 숟갈이었지요. 들깨 국물에 된장을 반 숟갈만 넣으면 맛이 깊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깨탕에 된장을 넣지 않았어요. 할머니만의 방식이었지요. 할머니, 왜 된장을 넣어요? 복순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장사하던 식당에서 이렇게 했어. 내 할아버지가 맷돌 깎아주고 나는 수제비를 끓여 팔았지. 손님들이 이 맛만 찾았어.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서아는 모른 척했지요. 할머니가 아파서 누운 날이면 서아가 혼자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맷돌이 무거웠어요. 두 손으로 잡고 온몸의 무게를 실어 돌렸지요. 손바닥이 빨갛게 까졌습니다. 된장 반 숟갈을 넣고 한 번 저었어요. 하나, 둘, 셋, 넷. 할머니가 일어나 부엌에 와서 한 숟갈 떠먹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 맛이다. 그 말이 서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 영양사 김 선생님이 서아를 불렀지요. 서아야, 저번 조리 실습 때 내가 끓인 수제비 말이야. 그때 김 선생님이 서아가 끓인 수제비 남은 국물을 한 모금 떠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었지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야, 군청에서 어린이 요리 대회를 하는데 나가볼래? 선생님이 추천서 써줄게. 서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서아는 이불 속에서 잠이 오지 않았지요. 요리 대회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사람이 서아만은 아니었어요. 마루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할머니가 마루 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할머니의 젖은 볼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 놓인 맷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지수야,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사는 거냐? 이 할망구가 죽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서아는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문틈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도 수제비 만들 줄 알아요? 복순이 빨래를 비틀던 손을 멈추었지요.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보다 더 잘 만들었어. 손이 야무져서. 감자 넣는 것도 된장 반 숟갈도 전부 내가 가르쳤지.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아가 매일 만드는 수제비 안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같은 맷돌에서 들깨를 갈고 같은 박자로 반죽을 뜯고 같은 된장 반 숟갈을 넣었다는 거였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서울의 호텔 주방에서 하루 일을 마친 여자가 불 꺼진 조리대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냄비 하나를 올려놓고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지요. 수제비였어요. 밀가루 반죽에 감자를 갈아 넣고 들깨를 풀었습니다. 기억에 없는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된장을 떠서 넣었지요. 반 숟갈. 여자는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왜인지 눈물이 났지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자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된장 반 숟갈. 이걸 왜 내 손이 알고 있는 거지? 4년 전이었습니다. 서아가 7살, 도윤이가 1살 때였어요. 늦가을이었지요. 시골집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있던 날이었습니다. 대문 밖에 딸 윤지수가 서 있었어요. 한쪽 팔에 서아를 잡고 다른 팔에 도윤이를 안고 있었지요. 엄마, 나 수술 받아야 하는데 애들 좀 봐줘. 복수는 부엌에서 나오다 멈추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밑이 시퍼렇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서아는 엄마 바지를 꼭 잡고 서 있었고 도윤이는 지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딸이 가엾기보다 화가 먼저 치밀었어요. 번듯한 남자를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지수는 가진 것 없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지요. 복순의 반대에도 소용없었습니다.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요. 보험금 한 푼 없이 빚만 남겼습니다. 복순도 아들 뒤치다꺼리에 모아둔 돈을 다 날린 뒤였어요.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아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지요. 나도 장에서 나물 팔아 키웠다. 딸은 시집가면 출가외인이야.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해라.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아의 손을 잡고 도윤이를 다시 안아 올렸어요. 대문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을 복수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지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돌아서며 눈물을 삼켰어요. 복순이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지요. 위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암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물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엄마에게 딸이 암에 걸렸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지요. 지수는 병을 숨겼습니다. 그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만 했어요. 며칠 뒤 지수는 아이들을 아동 일시보호소에 맡겼지요. 서아의 손을 잡고 도윤이를 안은 채 보호소 현관에 섰습니다. 석 달만요. 수술받고 회복해서 꼭 데리러 올게요. 서아가 엄마를 올려다보았어요. 엄마, 어디가? 지수가 무릎을 꿇고 서아의 눈높이에 맞추었지요. 엄마가 아픈 데를 고치고 올게. 서아가 도윤이 잘 봐줘야 해. 누나잖아.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엄마가 울고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지수가 도윤이를 직원에게 안기고 돌아섰지요. 서아가 뒤에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지수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다시는 발을 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지수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윤지수라는 이름으로 정상 접수를 했어요. 위 절제 수술이었지요. 그런데 수술 도중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쇼크 상태에 빠졌지요. 가까스로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지수는 살았어요.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또렷하지 않았지요. 머리가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이름이 흐릿했어요. 살던 곳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점심 식판을 가져왔을 때 지수가 무의식 중에 숟가락을 잡았지요. 숟가락으로 국을 저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한 방향으로만 저었어요. 제 이름은 모르겠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간호사가 차트에 적었지요. 머리는 잊었지만 몸은 잊지 않은 거였습니다. 강태호가 나타난 것은 수술 후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서울 최고급 호텔 JS 그랜드의 오너이자 이 병원의 이사장이었지요. 병원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사회를 마치고 원장실에서 나오다 복도에서 간호사 둘이 나누는 말을 들었어요. 302호 환자 있잖아. 수술 중 쇼크로 기억이 흐려진 분. 오늘도 이름을 못 떠올리셨대. 강태호는 그냥 지나치려다 발을 멈추었지요. 302호 병실 유리 너머로 여자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무의식 중에 무언가를 써는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숨이 멈추었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잠결에 하던 버릇과 똑같았지요. 얼굴이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손이 닮았어요.
칼을 쥐는 각도, 손목을 돌리는 방향, 손가락이 접히는 모양. 아내는 호텔 주방에서 일하던 조리사였지요. 강태호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호는 입원비를 자기 이름으로 전환시켰어요. 이사장 직권이었지요. 여기까지는 선이었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이사장 권한으로 지수의 차트를 열람했어요. 환자명 윤지수. 수술 전 접수 서류에 주소도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차트 하단에 사회복지사가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 진술. 수술 전 아이 둘을 보호소에 맡겼다고 함. 기억 손상으로 보호소 위치 불명. 친족 연락처 확인 필요. 강태호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아이가 둘 있었지요. 기억이 돌아오면 지수는 아이들을 찾으러 갈 거였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거였어요. 강태호는 퇴원 수속에 들어갔지요. 지수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를 이용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팀에 서류를 넣었어요. 환자 윤지수는 기억 손상으로 자기 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이며 퇴원 후 JS 그랜드 호텔 복지팀에서 임시 고호합니다. 지수 본인에게도 서명을 받았지요. 퇴원 후 보호 동의서였습니다. 지수는 자기가 무엇에 서명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기억이 흐릿한 사람에게 서류를 내밀면 그게 무엇이든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 있었지요. 겉으로는 합법이었습니다. 속은 아니었어요. 강태호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지수의 소지품을 찾아갔지요. 수술 전에 간호사가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가 들어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졌지요.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펼쳤어요. 오래된 종이였지요. 연필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 들깨 수제비. 밀가루 2컵, 감자 1개, 갈아서 넣을 것. 들깨 맷돌에 갈 것. 체에 거르지 말고 그대로. 마지막에 된장 반 숟갈. 꼭 반 숟갈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마지막 줄이 눈에 박혔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이 사람에게 엄마가 있었지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강태호는 종이를 접어서 자기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지요. 서재에 가져가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지수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지품은 분실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수는 그런 줄 알았지요. 병원에서는 윤지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침대 위 이름표에도 차트에도 윤지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수도 그게 자기 이름이라는 건 알았지요. 다만 그 이름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왜 여기 있는지. 이름만 남고 나머지가 전부 안개 속이었어요. 강태호가 퇴원 서류를 처리하며 말했지요. 호텔 직원 등록은 제가 할게요. 이름은 제가 넣어둘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무슨 이름이 적히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흐린 사람에게 서류는 그냥 종이었지요. 강태호가 적어 넣은 이름은 김지현이었습니다. 병원의 윤지수와 호텔의 김지현 사이에 연결고리는 강태호의 머릿속에만 남았어요. 그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퇴원 후 자기 집에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방에 자리도 만들었어요. 지수에게 다시 칼을 쥐어주었지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야채를 써는 속도가 정확했고 간을 보는 감각이 살아있었어요. 보호소에서는 서아가 매일 아침 현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어요. 대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빼꼼 내밀었지요.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직원이 지수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요.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연락했어요. 윤지수 환자요? 퇴원하셨는데 이후 연락처가 변경되어서 저희도 연결이 안 됩니다. 5달째에 보호소 측에서 친족 조회에 들어갔지요. 서하의 주민등록 기록을 뒤져 외할머니 박복순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복순의 등록 주소가 오래전에 변경된 적이 있어서 첫 번째 우편이 반송되었어요. 마을 이장을 경유해서 겨우 연락이 닿은 것은 6달째였지요. 박복순 씨 되시지요? 외손녀 한서하, 외손자 한도윤이가 아동 일시보호소에 있습니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친족 인수가 필요합니다. 복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딸은 어디 있고 아이들이 왜 보호소에 있는 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달이 넘도록 아이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복수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요. 경찰이 수소문했지만 지수의 행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는 퇴원 기록만 있었고 이후 주소와 연락처는 호텔 쪽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 조회에서 그 연결은 잡히지 않았지요. 김지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윤지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강태호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다음 날 새벽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보호소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직원이 서아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8살이 된 서아가 거기 서 있었어요. 한쪽 팔에 2살짜리 도윤이를 안고 있었지요. 서아가 복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복순은 서아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서아의 볼을 감쌌지요.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하다. 도윤이가 복순을 낯설어하며 서아 목에 매달렸습니다. 서아가 도윤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도윤아,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 복순이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지요. 셋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서아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마당 한쪽에 놓인 맷돌이었어요. 서아의 눈이 커졌지요. 할머니, 이 맷돌 우리 집에도 있었어. 복순이 멈추었습니다. 엄마가 이걸로 들깨 갈았어. 나도 옆에서 봤어. 서아의 기억은 조각이었어요. 하지만 맷돌의 모양과 들깨 냄새는 몸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복순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래, 이 맷돌로 엄마한테 수제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서아가 맷돌에 손을 얹었어요. 돌이 차가웠지요. 할머니, 나도 가르쳐줘요. 복순은 한참 동안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맷돌 윗짝에 손을 얹었어요. 서아가 아래를 잡았지요. 둘이 함께 돌렸습니다. 들깨가 갈려 나왔어요. 고소한 냄새가 마당에 퍼졌지요. 도윤이가 마루에서 기어나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복순이 웃었어요. 내 엄마도 어릴 때 저랬다. 같은 시각이었지요. 서울의 강태호 집에서 김지현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바닥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잡았던 흔적이었어요. 언제 생긴 건지 몰랐지요. 그 손을 보면 누군가의 작은 손이 자기 손가락을 잡고 있던 느낌이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손이었어요. 잡으려고 하면 사라졌지요. 놓으면 다시 왔습니다. 누구의 손인지 지수는 알지 못했어요. 군청 어린이 요리 대회에서 서아는 1등을 했습니다. 상장 한 장과 문구 세트가 상품이었어요. 서아는 상장보다 심사위원이 한 마리 더 오래 남았지요. 이 수제비는 어디서 배운 거야? 할머니한테요. 할머니가 식당 하셨거든요.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서하야, 전국대회에 나가볼 생각 없어? 선생님이 추천해 줄 수 있어. 심사위원이 메모지에 서울방송국 주소를 적어서 서하에게 건넸지요.
서아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아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전국대회.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였지요. 대상 상금이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할머니 약값을 1년은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아의 머릿속에는 돈보다 다른 것이 먼저 떠올랐지요. 내가 저 무대에서 수제비를 끓이면 엄마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서아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서울에서 하는 요리 대회에 나가고 싶어. 복순이 고개를 저었지요. 서울이 어딘데? 안 돼.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야. 전국에서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안 돼. 시골 아이가 거기 가서 뭘 하겠다고. 서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구석에 낡은 돼지 저금통이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아침 학교 보낼 때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서아는 그 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생일에 따뜻한 장갑을 사드리려고 모은 돈이었어요. 서아는 할머니와 도윤이가 잠든 뒤 저금통을 꺼냈지요. 바닥 마개를 열자 동전들이 쏟아졌습니다. 21,000원이었어요. 서울까지 버스비가 14,000원이라는 것은 학교 컴퓨터실에서 미리 확인해 두었지요. 편도였습니다. 돌아오는 표까지 살 돈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생각했지요. 상금만 타면 돌아가는 표는 그때 사면 돼. 11살의 계산이었습니다. 무모했어요. 하지만 무모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리였지요. 할머니 미안해. 장갑은 다음에 꼭 사드릴게. 쪽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서울에 다녀올게요. 도윤이도 데리고 갈게요. 금방 올게요. 다음 날 새벽 서아는 잠든 도윤이를 등에 업었어요. 보자기에 도윤이 옷가지와 과자 몇 봉지를 싸서 팔에 걸었지요. 부엌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챙겼습니다. 밀가루 한 줌, 감자 한 알, 된장 한 숟갈을 랩에 싼 것, 할머니의 맷돌에서 미리 갈아놓은 들깨가루, 그리고 주머니에 군청 심사위원이 적어준 메모지를 넣었어요. 쪽지를 밥솥 위에 올려놓고 문을 나섰지요. 이불 끝자락만 덮고 웅크려 자는 할머니의 등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어요. 면소재지까지 30분을 걸어 버스를 탔지요. 시내 터미널에서 서울행으로 갈아탔습니다. 매표소에서 동전을 하나하나 꺼내 14,000원을 냈어요. 남은 돈은 7,000원이었지요. 그 시각 시골집에서는 복순이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도윤이도 없었지요. 밥솥 위에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서울에 다녀올게요. 복순의 손이 떨렸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마을 어귀까지 뛰어갔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이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장님, 우리 서아가 서울로 갔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서아는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안내소에서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여기 어떻게 가요? 안내소 직원이 버스 번호를 알려주었지요. 한 번 갈아타고 내려서 또 물었습니다. 골목에서 한 번 더 물었어요. 3번을 물어서 방송국 건물 앞에 도착했지요. TV에서 보던 로고가 건물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로고를 올려다보았어요. 접수처 앞에 줄이 서 있었지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서류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아 차례가 왔어요. 직원이 물었지요. 보호자분은? 할머니가 시골에 계세요. 혼자 왔어요.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서아는 가방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학교 공책을 찢어서 쓴 가짜 동의서였어요. 서아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나 박복수는 손녀 한서아가 요리 대회에 나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보았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 보호자가 직접 쓴 게 아니잖아. 서아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그때 서아가 다른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군청 어린이 요리대회 추천서였어요. 학교 영양사 김 선생님이 써준 거였지요. 직원이 추천서를 읽었습니다. 발신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지요. 여보세요. 초등학교 김영숙 선생님이시죠? 한서아 학생 건으로 전화드립니다. 서아가 거기까지 갔어요? 네, 제가 추천했습니다. 보호자는 시골에 할머니가 계신데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고 서아를 보았지요. 일단 예비 참가로 접수할게. 대신 보호자 확인이 될 때까지는 정식 참가가 아니야. 알겠지?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덧붙였어요. 오늘 밤 잘 때가 있어? 서아가 대답하지 못했지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PD님, 미성년 참가자 한 명이 보호자 없이 왔는데요. 동생도 있어요. 임시 대기실 사용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작진이 대기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김 선생님에게 받은 정보로 이장 집에 바로 전화를 걸었지요. 이장이 읍내에 볼일 보러 나간 터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지요. 세 번째 전화가 연결된 것은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장이 집에 돌아와서야 전화를 받은 거였어요. 이장 부인이 복순에게 달려왔지요. 복순 언니, 서울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 서아가 거기 있대. 복순이 전화기를 붙들었습니다. 서아가 대회에 접수했고 제작진이 돌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복순은 전화기를 잡은 채 한참을 울었지요. 서아야, 이 할망구를 이렇게 놀래키면 어떡하니? 방송국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예비 참가 상태인데 보호자분이 오셔야 정식 접수가 됩니다. 예선이 내일입니다. 복수는 전화를 끊고 보따리를 쌌어요. 이장 부부가 쌈짓돈을 쥐어주었지요. 언니 이거 갖고 가. 서아 그것이 손이 야무지더니 뭔 일 낼 줄 알았어. 복순이 방송국에 도착한 것은 예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접수처에 들어왔어요. 서아가 대기실에서 뛰어나왔지요. 도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복수는 서아를 보자마자 두 팔로 끌어안았어요. 도윤이까지 함께 안았지요. 한참을 안고 있다가 복순이 서아의 볼을 잡았습니다. 이 나쁜 것.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서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복수는 서아의 얼굴을 보았지요. 볼이 더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보자기를 풀었어요. 버스 터미널 앞에서 산 김밥이 나왔지요. 서아가 김밥을 도윤이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복순이 서아의 손을 잡아 김밥을 서아 입에 갖다 대었어요. 너도 먹어. 서아가 한 입 베어 물었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서명하시면 정식 참가로 전환됩니다. 복순이 접수처 앞에 섰지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써지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아이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손이었지요. 펜을 잡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기다려 주었어요. 복순이 천천히 이름을 썼지요. 박복순. 삐뚤삐뚤했습니다. 서아가 쓴 가짜 동의서의 글씨보다 더 삐뚤삐뚤했어요. 예선이 시작되었지요.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아이들 사이에서 서아는 학교 체육복 차림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 옆에는 엄마 아빠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서아 옆에는 할머니가 도윤이를 안고 앉아 있었지요. 서아의 순서가 왔습니다. 조리대 앞에 섰어요. 비닐봉지를 열었지요.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오늘 뭘 만들 거야? 할머니가 가르쳐준 들깨 수제비요. 서아가 반죽을 시작했어요. 밀가루에 감자를 갈아 넣었지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들깨 가루를 풀었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넷. 할머니의 박자 그대로 반죽을 뜯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된장을 랩에서 풀었어요. 반 숟갈을 떠서 넣었지요. 한 번 저었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번째 심사위원이 국물을 떠서 마셨지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이 수제비를 한 점 집어먹었어요. 세 번째 심사위원이 물었지요. 이거 집에서 혼자 만든 거야? 네. 할머니가 아플 때는 제가 만들어요. 서아는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결선 생방송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스태프가 다가왔지요. 할머니, 근처에 작은 숙소가 하나 있는데 제작진 쪽에서 일부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복수는 보자기에서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이장 부부가 쥐어준 돈이었어요. 방값의 반을 냈지요. 나머지 반은 제작진 지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셋이서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웠지요. 시골집 방과 다를 것 없이 할머니가 도윤이를 안고 서아가 등 뒤에 붙었습니다. 할머니, 나 결선에서 잘할 수 있을까? 복순이 서아의 머리를 쓸어 넘겼지요. 잘하고 못하고가 어딨어. 할머니한테 끓여주듯이 그냥 끓이면 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또 뭐? 내가 수제비 끓이면 엄마가 볼 수 있을까? 복순의 손이 멈추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볼 수 있을 거다. 서아는 눈을 감았어요. 복수는 눈을 뜨고 있었지요. 같은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호텔 주방에서 하루 일을 마친 총주방장 최인호가 퇴근하려다 멈추었어요. 불이 꺼진 주방 안쪽에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지요. 부주방장 김지연이 냄비 하나를 올려놓고 혼자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최인호가 다가갔어요. 또 야식이야?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인호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들깨 향이 퍼졌어요. 그런데 뒤에서 뭔가가 왔지요. 된장이었습니다. 한 모금 더 떠먹었지요. 그리고 지수를 보았습니다. 김지연 씨,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그냥 손이 이렇게 해요. 최인호는 더 묻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국물 맛은 기억해 두었습니다. 사흘 뒤 결선 심사위원석에서 같은 맛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아직 몰랐어요. 결선 생방송 날이 밝았습니다. 방송국 앞에 사람들이 길게 서 있었어요. 예선 방송 이후 보호자 없이 동생을 업고 혼자 서울까지 와서 수제비를 끓인 소녀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졌지요. 방청석 표가 하루 만에 동이 났습니다. 숙소에서 복순이 서아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이불 위에서 뒹굴고 있었지요. 할머니, 나 떨려요. 떨리면 어쩔 거냐? 그냥 할머니한테 끓여주듯이 끓여. 복순이 보자기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깨끗한 흰색 앞치마였어요. 장터에서 나물 파는 돈으로 산 거였지요. 서아야, 이거 입고 올라가. 서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끈을 묶었습니다. 복순이 매듭을 고쳐주며 말했어요. 내 맛이다 소리 듣고 와라. 서아가 웃었지요. 무대 위에 조명이 켜졌어요. 제1회 전국 꿈나무 요리왕 경연대회 생방송 결선입니다. 심사위원 3명이 소개되었지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JS 그랜드 호텔 총주방장 최인호였습니다. 최인호가 참가자 명단을 훑었어요. 6번째 참가자 한서하 11살
충청도 들깨 수제비. 며칠 전 밤에 먹었던 그 국물 맛이 떠올랐지요. 최인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명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참가자들이 한 팀씩 무대에 올랐어요. 6번째. 다음 참가자 한서아 양입니다. 서아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지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서아야, 오늘 뭘 만들 거야? 할머니가 가르쳐준 들깨 수제비요. 서아가 조리를 시작했어요. 밀가루를 볼에 담고 감자를 갈아 넣었지요. 물을 조금씩 부으며 반죽을 치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들깨 가루를 풀었지요. 고소한 냄새가 조리대 위로 퍼졌습니다. 카메라가 서아의 손을 클로즈업했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지요. 서아가 반죽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입속으로 박자를 세며 반죽을 뜯어 냄비에 넣었어요. 크기가 일정했지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아가 랩을 풀었어요. 된장이었지요. 반 숟갈을 떠서 넣었습니다. 한 번 저었어요. 심사위원 앞에 그릇이 놓였지요. 첫 번째 심사위원이 국물을 떠서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이 수제비를 한 점 집어먹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운데 앉은 최인호가 숟가락을 들었지요.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멈추었어요. 한 모금을 더 떠서 천천히 삼켰습니다. 서아를 바라보았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할머니요. 최인호가 숟가락을 다시 들었지요. 한 번 더 떠먹었습니다. 된장이었어요. 며칠 전 밤에 먹었던 그 맛과 똑같았지요. 김지현이 끓인 야식 수제비. 최인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어요. 서울 강남 JS 그랜드 호텔 직원 휴게실이었지요. 벽에 걸린 TV에서 요리 경연 대회 생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지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뽑았지요. 잔을 들고 돌아서는데 TV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들깨 수제비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의 발이 멈추었어요. 잔을 든 채 TV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위에 작은 소녀가 서 있었어요. 끓는 냄비 앞에서 반죽을 뜯고 있었지요. 하나, 둘, 셋, 넷. 지수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깨지면서 검은 커피가 하얀 조리복 위로 퍼졌어요. 지수는 깨진 잔을 보지 않았지요. 화면 속에서 소녀가 된장을 꺼냈습니다. 반 숟갈. 지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지요. 허공에서 반죽을 뜯는 동작이었습니다. 소녀의 얼굴, 까만 눈, 홀쭉한 볼,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뛰었지요.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서아에게 물었어요. 서아야, 이 수제비가 서아한테 특별한 이유가 있어?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수제비는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은 제가 배우고 있어요. 서아의 눈에 물이 차올랐어요. 엄마를 찾고 싶어서 여기 나왔어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거든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엄마, 보고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된장 반 숟갈도 안 잊었어요. 방청석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복순이 도윤이를 안은 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휴게실에서 지수는 TV 앞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화면 속에서 소녀가 말했지요. 된장 반 숟갈도 안 잊었어요. 지수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된장 반 숟갈,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 말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지수가 일어섰지요.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외투를 걸쳤어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어디가? 강태호였습니다. 강태호는 지수의 얼굴을 보았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방송국에 가야 해요. TV에 나온 아이를 만나야 해요. 강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 씨, TV에서 감동적인 장면 보고 감정이입한 거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강태호가 지수의 팔을 잡았지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이야기하자. 지수는 팔을 빼지 못했습니다. 강태호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수가 강태호를 바라보았지요. 처음이었습니다. 강태호의 눈에서 걱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본 거였어요. 두려움이었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태호가 외부 미팅으로 호텔을 비운 시간에 지수가 택시를 탔어요. 여의도 방송국이요. 방송국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에 물었지요. 어제 요리 대회에 나온 한서아라는 참가자를 만나고 싶은데요. 참가자 개인정보는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수는 로비 의자에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결선이 늦게 끝나 막차가 끊긴 바람에 서한의 세 식구는 숙소에서 하루 더 묵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아가 숙소 문을 열고 나왔어요. 둘은 만나지 못했지요. 지수는 호텔로 돌아와 주방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아이를 놓쳤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요. 같은 시각 강태호는 서재에 앉아 서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잠긴 서랍이었어요.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들깨 수제비, 된장 반 숟갈,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TV에 나온 아이가 된장 반 숟갈을 넣는 것을 보았을 때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수가 그 아이를 만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기억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였지요. 강태호는 서랍의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열쇠는 목에 걸고 다녔어요. 지수가 물은 적이 있었지요. 그 목걸이 뭐예요? 죽은 아내 유품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뺀 적이 없었지요. 그날 밤부터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같은 꿈이었어요. 작은 부엌, 끓는 냄비, 옆에 서 있는 아이. 매일 밤 꿈속의 부엌이 조금씩 선명해졌지요. 시멘트 벽이 보이고 작은 창문이 보이고 창밖 마당에 맷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는 아이의 손만 밤마다 남았어요. 며칠 뒤 저녁이었지요. 지수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강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솔직히 말할게.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좋은 선생님 한 분 소개해 줄게. 상담만 받아보자.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강태호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이 닫혔어요. 지수가 혼자 남았지요. 그때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씨 아주머니였어요. 강태호 밑에서 15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지요. 지수가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씨 아주머니는 4년 동안 그 장면을 보았어요. 강태호가 지수가 혼자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막던 장면이었지요. 현관 앞에서 빨래를 안고 서서 다 보았습니다. 4년 동안 눈을 감아왔지요. 사장님이 지수의 연락처를 바꾸는 것도 보았습니다. 소지품을 서랍에 넣는 것도 보았어요. 그때는 사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었습니다. 사장님의 눈이 지수를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가두는 눈이었지요. 이씨 아주머니가 지수 옆에 앉았지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김지연 씨.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주머니의 눈이 빨개져 있었지요.
이 말하면 나는 잘려요. 그래도 더는 못 참겠어요. 지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연 씨가 수술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어요. 사장님 서재 서랍에 있어요. 자물쇠가 잠겨 있는 서랍이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내 물건이요? 종이 한 장이요. 접힌 종이. 사장님이 바로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저는 4년 전에 그 서랍 정리를 도왔거든요. 지수의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수술 전의 물건이라면 기억을 잃기 전의 것이었습니다. 이 씨 아주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서두르세요. 사장님이 상담을 밀어붙이면 그 전에 가셔야 해요. 다음 날이었지요. 강태호가 오전 내내 외부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강태호의 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올라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요. 이 씨 아주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마스터키를 건네주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이 씨 아주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을 일한 자리였어요. 이 열쇠를 건네는 순간 돌아갈 수 없었지요.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오른쪽 아래 서랍.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요. 열쇠는 사장님이 항상 목에 걸고 다녀요. 여부는 없어요. 지수는 서랍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책상 위를 둘러보았지요. 편지칼이 있었습니다. 편지칼을 서랍 틈에 밀어 넣었어요. 힘을 주었지요.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한 번 더 밀었어요. 자물쇠가 부러지면서 서랍이 열렸지요. 안에 비닐봉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비닐을 열었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지요. 여러 번 접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오래된 종이였지요. 연필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 들깨 수제비. 밀가루 2컵, 감자 1개, 갈아서 넣을 것. 들깨 맷돌에 갈 것. 체에 거르지 말고 그대로. 마지막에 된장 반 숟갈. 꼭 반 숟갈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지수의 손이 떨렸어요.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 글씨가 자기 손으로 쓴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회계 기울기가 지금 자기 글씨와 같았어요.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지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엄마가 있었어요. 이 수제비를 가르쳐준 엄마가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같은 수제비를 끓인 아이가 있었지요. 된장 반 숟갈을 넣은 아이. 종이가 여러 번 접혀 있어서 안쪽 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앞면만 보고 서랍에 넣었던 거였어요. 지수가 마지막 접힌 면을 펼쳤지요. 연필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주소였어요. 충청도의 주소. 지수는 종이를 품에 넣고 서재를 나왔지요. 이 씨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가세요. 빨리. 지수는 버스터미널로 갔어요. 충청도행 표를 끊었지요. 주머니에 있는 돈이 빠듯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충청도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잡았지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택시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졌어요. 종이에 적힌 주소지에 도착했지요. 지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빈터였어요. 집은 허물어져 있었지요.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풀이 허리까지 자라 있었어요. 지수는 풀 사이로 걸어 들어갔지요. 무너진 부엌자리가 보였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갈라져 있었어요. 꿈에서 보던 부엌이었지요. 시멘트 벽, 작은 창문. 지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기였지요. 여기서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여기서 누군가와 맷돌을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지수가 빈터에서 일어나 길로 나왔을 때 맞은편 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빈터를 바라보더니 지수에게 물었어요. 거기 누구 찾아왔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기 살던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할머니가 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는 한신의 집이었는데 남편 죽고 나서 여자 혼자 애들 데리고 나갔어. 한 4, 5년 됐을 거야. 지수의 심장이 뛰었어요. 여자 혼자 애들 데리고요? 응. 윤지수라고 했나? 친정 어머니가 근처 마을에 사셨는데 지수의 입이 떨렸지요. 친정 어머니요? 박복순 씨. 여기서 차로 한 30분 가면 산골에 사셔. 장에서 나물 파시는 분이야. 손녀를 키우고 있다고 들었어. 지수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복순. 엄마.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지요. 할머니, 그 마을이 어디예요? 할머니가 마을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지수는 이웃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 마을에 지금 가려면 어떻게 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지요. 이 시간에는 버스가 없어. 내일 아침 첫 차가 6시야. 지수는 빈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은 갈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지수를 보더니 말했지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 내일 아침에 첫 차 태워줄게. 지수는 그 이름과 마을 이름을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었습니다. 지워질까봐 2번 적었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였지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강태호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재 문이 열려 있었지요. 서랍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비닐봉지가 빈 채로 놓여 있었어요. 종이가 없었지요. 강태호는 서랍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목에 걸린 열쇠를 잡았어요. 의미가 없어진 열쇠였지요. 4년 동안 잠가 두었던 것이 풀려나갔습니다. 강태호의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끝났구나.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수는 이웃 할머니 집에서 눈을 떴어요. 왼손 손바닥을 보았지요. 볼펜으로 적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복순. 마을 이름. 할머니가 아침 첫 차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6시에 마을 입구에서 버스가 온다고 했지요. 지수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시골집에서는 서아가 맷돌에 들깨를 갈고 있었지요. 혼자 돌리기엔 무거웠습니다. 2 손으로 잡고 온몸의 무게를 실었어요. 도윤이가 마루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지요. 누나, 맛있는 냄새. 복수는 마루에 앉아 서아가 맷돌을 돌리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버스가 산골 마을에 멈추었어요. 지수가 내렸지요. 마을 입구 구멍가게 앞에서 물었습니다. 박복순 시댁이 어디예요? 복순이 할머니. 저 위에 논두렁 끝에 기와집이야. 근데 누구세요? 지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논두렁 길을 걸었지요. 논두렁 끝자락에 기와 몇 장이 내려앉은 시골집이 보였습니다. 마당에 장독대 3개, 고무대야 하나, 빨랫줄에 걸린 누런 수건. 그리고 마당 한쪽에 맷돌이 놓여 있었어요. 지수의 발이 멈추었지요. 꿈에서 보던 그 맷돌이었습니다. 윗짝이 무겁고 아랫짝에 홈이 파여 있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냄새가 났지요. 고소한 냄새. 들깨였습니다. 지수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지요. 부엌 쪽으로 걸었습니다. 부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누군가가 냄비 앞에 서 있었지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어요. 반죽을 뜯어 냄비에 넣고 있었지요. 하나, 둘, 셋, 넷. 지수의 발이 문턱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한 발짝을 떼지 못했어요. 박자가 귀에 들어오고 있었지요. 하나, 둘, 셋, 넷.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알고 있었어요. 이 박자를 자기도 세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수는 문턱을 잡았지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작은 사람이 냄비에 마지막 반죽을 넣고 고개를 돌렸어요. 서아였지요. 서아가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서아의 심장이 멈추었지요. 4년이 지났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입이 떨렸어요. 엄마.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서아가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맞지? 그때 안방에서 복순이 나왔어요. 서아의 목소리를 들은 거였지요. 마당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복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수야. 지수가 복순을 보았지요. 엄마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았어요.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당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 몸에서 나온 말이었지요. 복순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수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지수의 볼을 감쌌지요. 우리 지수 살아있었어. 내가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등을 돌렸다. 이 못된 엄마를 용서해라. 지수가 복순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엄마, 나왔잖아요. 늦었지만 왔어요. 지수가 서아를 끌어안았어요. 서아가 지수의 품에서 울었지요. 4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마루에서 내려왔어요. 누나 왜 울어? 도윤아, 엄마야. 우리 엄마. 도윤이는 엄마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지수를 올려다보았지요. 하지만 누나가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갔어요. 지수가 손을 내밀었지요. 도윤이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지요. 이 손이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자기 손가락을 잡고 있던 그 손. 지수가 도윤이를 안아 올렸어요. 도윤이가 지수의 목을 잡았지요. 며칠 동안 지수는 시골집에 머물며 복순과 서하, 도윤이 곁을 지켰지요. 그리고 며칠 뒤 시골집 마당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추었습니다. 강태호였어요. 지수가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강태호가 마당에 섰습니다. 지수 씨. 처음으로 본명을 불렀어요. 지수가 강태호를 바라보았지요. 당신이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나는 아이들을 찾으러 갔을 거예요. 기억이 흐려도 종이를 보면 알았을 거예요. 강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가둔 거였습니다. 강태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마당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강태호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어요. 차가 논두렁 길을 빠져나갈 때까지 지수는 마루에 앉아 바라보았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네 식구가 함께 수제비를 만들었어요. 맷돌 앞에 셋이 섰지요. 복순이 윗짝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운데를 지수가 잡았어요. 아래를 서아가 잡았지요. 3대가 함께 맷돌을 돌렸습니다. 들깨가 갈려 나왔어요. 도윤이가 마루에서 뛰어나와 코를 킁킁거렸지요. 맛있는 냄새. 냄비가 끓었습니다. 서아가 반죽을 지수가 받아서 넣었어요. 마지막이었지요. 서아가 된장통을 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었어요. 지수를 보았지요.
지수도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넣어요. 지수가 숟가락을 받았지요. 반 숟갈을 떠서 넣었습니다. 한 번 저었어요. 그리고 웃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좁은 방에 네 식구가 나란히 누웠어요. 복순이 도윤이를 품에 안고 지수가 서아를 안았지요. 이불은 한 채뿐이었습니다. 복순이 늘 그랬듯 이불 끝자락만 덮으려 했어요. 지수가 이불을 끌어당겨 복순의 어깨까지 덮어주었지요. 엄마, 이제는 엄마도 따뜻하게 주무세요. 복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서아가 지수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숫자를 세었지요. 하나, 둘, 셋, 넷. 복순이 눈을 떴습니다. 딸이 그 박자를 세고 있었어요. 어릴 적 부엌에서 엄마를 따라 세던 그 박자 그대로였지요. 복순은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레시피는 요리책에 없습니다. 엄마의 손끝에서 딸의 손끝으로, 할머니의 부엌에서 손녀의 부엌으로 건너가는 그 한 숟갈이지요. 기억을 잃어도 몸이 기억하고 이름을 잊어도 손이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문득 떠오르는 맛이 있다면 그 맛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 한 통화가 된장 반 숟갈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 번개가 산등성이를 갈랐어요. 그 섬광 아래 한 여자가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졌죠. 미안하게 됐어. 근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안에 당신 같은 벙어리는 어울리지 않아. 남자는 여자의 손을 발로 걷어찼어요. 차 문이 닫히고 테일라이트가 폭우 속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정막이 내려앉은 그 순간 진흙 속에 엎드려 있던 여자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흐느낌이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비로소 의미가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빗줄기가 살을 때리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속 포장도 안 된 비탈길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속에서 갈라지며 앞을 비췄지만 그 너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내렸어요. 값비싼 맞춤 정장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죠. 백도윤 35.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백씨 가문의 장남. 그가 조수석으로 돌아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내려. 차 안에서 한 여자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윤서진 32. 백도윤의 아내. 결혼 후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여자였죠. 서진이 고개를 젓자 도윤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그는 아내의 팔을 움켜쥐고 밖으로 끌어냈죠. 서진의 몸이 진흙탕 위로 나뒹굴었어요. 흰 원피스가 순식간에 검붉은 흙물에 물들었죠. 서진이 무릎으로 기어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죠. 제발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요? 도윤은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어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안에 벙어리는 안 어울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이제 손절하래. 여기서 그냥 사고였다고 치자.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죠. 거기엔 3년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오래 참았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후련함만 있었죠. 아, 잠깐. 도윤이 서진의 손을 낚아챘어요. 그녀의 약지에서 결혼 반지를 빼내더니 주머니에 넣었죠.
이건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라서. 미안, 당신 거 아니야. 서진이 팔을 뻗어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도윤은 귀찮다는 듯 그 손을 발로 걷어찼죠. 서진의 몸이 다시 진흙 속으로 고꾸라졌어요. 잘 가, 서진 씨.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차 문이 닫혔어요. 엔진 소리가 포효하듯 울리더니 테일라이트가 빗속으로 멀어져 갔죠. 빨간 불빛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지고 천둥 소리와 빗소리만 산을 뒤덮었어요. 진흙탕에 엎드린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죠. 흐느끼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웃음이었거든요. 서진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진흙이 범벅된 얼굴에서 아까까지의 공포와 애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대신 그 자리엔 서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3년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진짜 얼굴이었죠. 그녀가 젖은 옷 안쪽을 뒤졌어요. 방수팩에 쌓인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왔죠. 벙어리 며느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업무용 고급 기종이었어요. 서진이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죠. 그리고 3년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한 적 없던 그 입술이 열렸어요. 나야. 놀랍도록 맑고 차갑고 우아한 목소리였어요. 그 어떤 장애의 흔적도 없는 완벽한 발음이었죠. 시작해.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털어버려.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 전원 대기 중입니다. 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흙이 원피스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폭우 속에 선 그녀의 실루엣은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마침내 전쟁을 선포한 사령관 같았어요. 3년이야. 그 집안이 나한테서 빼앗은 것들.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녀의 눈에 번개가 비쳤어요. 그 안에 서린 건 슬픔이 아니었죠. 3년을 갈아 만든 시퍼렇게 벼려진 칼날 같은 것이었어요. 자료 정리 다 됐지? 예. 백회장 비자금 루트, 장남 백도윤 씨의 해외 도피성 자금, 시어머니 주도의 부동산 명의 세탁까지. 전부요. 서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좋아. 근데 그건 에피타이저고. 그녀가 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빗속에서도 서울 방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메인 디쉬는 따로 있어. 3년 전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때였어요. 저 멀리 산모퉁이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까 그 검은 세단이었죠. 남편 백도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끊어. 손님이 왔네. 그녀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재빨리 품에 감췄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아까의 서늘한 눈빛이 사라졌죠. 대신 겁에 질리고 지치고 절망한 벙어리 아내의 얼굴이 돌아왔어요. 서진이 다시 진흙탕에 주저앉았어요. 세단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차 안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을 내리며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죠. 야, 결혼할 때 예물로 해준 다이아 목걸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 어머니가 가져오래.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천천히 목 뒤로 손을 가져갔죠.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풀어 내밀었어요. 도윤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목걸이를 낚아챘어요. 이번엔 진짜 안녕이야.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속도를 더 내서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서진은 그 테일라이트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일어났죠. 그녀의 입술이 빗속에서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뚜렷하게.
그래, 가져가. 다 가져가.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어차피 전부 토해내게 될 테니까. 검은 세단의 테일라이트가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제야 산길 반대편 숲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었죠. 라이트를 끈 채 대기하던 검은 SUV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왔어요. 도윤이 되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기다린 거였죠. 차가 서진 앞에 멈춰서자 운전석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검은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한쪽 귀에는 무선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죠. 그가 우산을 펼쳐 서진의 머리 위를 덮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까까지 진흙 속에서 애원하던 벙어리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대신 그 자리엔 부하의 예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수장이 서 있었어요. 한 팀장, 차에 내가 시킨 것 있지? 예, 준비해뒀습니다. 서진이 SUV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한 팀장이 무릎 담요와 따뜻한 타월을 건넸죠. 차 안에는 이미 실크 수트 한 벌과 메이크업 파우치, 그리고 최신형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서진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죠. 잠시 후 차 안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 실크 재킷, 날카롭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 3년간 백씨 가문의 벙어리 며느리로 살았던 여자는 사라지고 세진그룹 실소유주 윤서진이 돌아와 있었어요. 서진이 태블릿을 켜자 여러 개의 화면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실시간 CCTV 영상들이었죠. 백씨 가문 본가의 거실, 복도, 안방, 그리고 도윤의 개인 서재까지. 웃긴 건 이 카메라들을 설치한 게 시어머니 본인이라는 거예요. 3년 전 며느리를 감시하겠다며 집 곳곳에 CCTV를 설치했거든요. 관리는 새로 들인 집사에게 맡겼죠. 본인이 직접 면접 보고 뽑은 충직한 사람이라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 집사는 처음부터 서진의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감시하는 동안 그 영상은 고스란히 서진에게 전송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감시욕이 스스로 구멍을 만든 셈이었죠. 백도윤은? 예, 10분 전 자택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한 팀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서진이 화면 하나를 확대하자 도윤의 침실이 보였죠. 그 안에는 도윤 혼자가 아니었어요. 긴 생머리에 붉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도윤의 품에 안겨 있었죠. 내연녀 정유라. 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화면 속에서 도윤이 서진에게서 빼앗은 다이아 목걸이를 유라의 목에 걸어주고 있었거든요. 서진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빗줄기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 3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서진의 부모님은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작지만 탄탄한 회사였죠. 문제는 백씨 가문이 그 회사의 핵심 기술과 부지를 탐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인수 제안이었어요. 거절하자 협박이 됐고 그래도 버티자 부모님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죠. 사고 당일 부모님 차량의 블랙박스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각 백씨 가문의 사람들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요. 장례식장에서 서진은 결심했어요. 복수하겠다고. 그들이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숨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요.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실어증,
의사가 써준 진단서 한 장이면 충분했죠. 그때 백씨 가문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부모님 사망 후 서진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회사 지분뿐이었거든요. 백씨 가문은 그 지분을 완전히 흡수하려면 결혼이 가장 깔끔하다고 판단했죠. 게다가 부모님 사고 충격으로 말을 잃은 여자라면 비밀을 누설할 수도 없으니 안전한 며느리감이었어요. 서진은 그 기회를 역이용했어요. 적의 품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죠. 덕분에 그녀는 3년 동안 백씨 가문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을 수 있었어요.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부동산 명의 세탁,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짜 진실까지요. 대표님, 한 팀장의 목소리에 서진이 현실로 돌아왔어요. 내일 아침 예정대로 진행할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그래, 선물 보내줘야지. 오랜만에 목소리도 들려주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은 숙취에 찌든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옆자리엔 유라가 아직 자고 있었죠. 그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어요. 동영상 파일 1개. 도윤이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화면 속에는 어젯밤 산길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빗속에서 서진을 차 밖으로 끌어내는 자신, 진흙탕에 쓰러진 아내의 손을 발로 걷어차는 자신, 결혼 반지를 빼앗으며 비웃는 자신의 얼굴이요. 뭐야 이게.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발신 번호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대신 몇 초 후 핸드폰 스피커에서 음성 메시지가 자동 재생됐어요.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였어요. 반지는 마음에 들어? 도윤의 숨이 멎었어요. 내가 지켜온 것들 하나씩 무너뜨려 줄게. 유라가 잠에서 깨어 도윤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핸드폰만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어딘가의 펜트하우스, 통유리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서 윤서진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 속에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도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죠. 서진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좋아, 첫 번째 선물은 잘 받았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하나씩 무너뜨려 줄게.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방금 받은 동영상을 3번째 다시 재생했어요. 분명 그 깊은 산속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찍은 거죠? 이게 뭐야, 도윤 씨? 유라가 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어요. 도윤이 핸드폰을 확 숨겼지만 이미 늦었죠. 아까부터 왜 그래? 뭘 본 거야? 도윤의 눈이 유라를 훑었어요. 어젯밤 함께 있었던 여자. 목걸이를 가져오라고 한 여자.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죠. 너였어? 뭐? 너지? 몰래 찍은 거. 나 협박하려고.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죠. 미쳤어? 내가 왜 당신을 협박해? 그럼 이게 뭔데? 어젯밤 산길 영상이 내 폰으로 왔어. 우리 둘밖에 몰랐잖아. 도윤이 핸드폰을 유라 앞에 들이밀었어요. 영상이 재생되자 유라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사라졌죠. 그리고 영상 끝부분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처음엔 없던 새로운 영상이 이어졌어요. 도윤의 침실이었어요. 어젯밤 유라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던 그 장면. 침대 위에서 웃고 떠들던 두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유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건 집안이잖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집안의 서진을 감시하기 위해 CCTV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건 누군가 내부에서 빼돌렸다는 뜻이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 소리와 함께 도윤아, 서진의 시어머니 황금자 여사가 도윤의 방으로 들이닥쳤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죠. 그녀의 시선이 침대 위에 유라를 훑었어요. 경멸이 담긴 한숨이 새어나왔죠. 아직도 인연이랑 붙어 있었니? 그건 됐고 서진이 어딨어? 상속 서류에 도장 찍게 데려와야 하는데.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젯밤 일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그게 서진이가 산에서 실종됐습니다. 차에서 내려주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황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잘 됐네. 산에서 실종이면 사고로 처리되겠지. 깔끔해. 40년간 재벌가 안주인 자리를 지켜온 여자다운 판단이었죠. 그년 방에 폐물 숨겨둔 거 있을 거야. 어차피 돌아올 일 없는데 찾아서 정리해야지. 황 여사는 직접 서진의 방으로 향했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 방을 들여다본 적 없던 여자였죠. 벙어리 며느리의 공간 따위 관심 밖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고 이불장까지 헤집었어요. 그러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발견했죠. 너무 쉽게 찾아졌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거기 두고 간 것처럼요. 이게 뭐야? 황 여사가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이건 도윤이 내 비자금 장부잖아. 왜 이게 그년 방에 있어? 도윤이 서류를 낚아챘어요. 틀림없었어요. 자신만 알고 있던 해외 비자금 계좌, 페이퍼 컴퍼니 목록, 뇌물수수 기록까지 전부 복사되어 있었죠. 말도 못하는 게 이걸 어떻게... 황 여사가 이를 갈았어요. 바로 그 순간 거실의 대형 TV가 저절로 켜졌어요. 아무도 리모컨을 만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집의 모든 스마트 기기는 집사가 관리했죠. 서진의 사람인 그 집사 말이에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낡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3년 전 날짜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비 오는 밤 한적한 도로. 한 대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어요. 서진의 부모님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 밤이었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고 직후 검은 세단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죠. 차에서 내린 남자가 추락한 차량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회수해서 돌아갔죠. 그 남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어요. 백 회장의 수행 비서였어요.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황 여사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죠. 그녀가 가슴을 움켜쥐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과호흡이었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머니, 도윤이 달려가는 사이 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동시에 유라의 핸드폰도요. 도윤은 어머니에게 정신이 팔려 확인하지 못했지만 유라는 봤어요. 도윤이는 널 버릴 거야. 같이 끝장나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유라의 손이 떨렸죠. 그녀는 혼란스러운 거실을 빠져나와 복도 끝에 숨었어요. 두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쥔 채 공포와 생존 본능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로부터 6시간 후 강원도 산길에 경찰차 4대가 깔렸어요. 신고 내용은 여성 실종 및 유기 의심이었죠. 산 아래 마을 주민이 새벽녘 비틀거리며 걸어 내려오는 여자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했어요. 현장에서는 서진의 신발 한 짝과 찢어진 옷가지가 발견됐죠.
사건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서진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나타나 피해자 보호와 긴급 조사를 요청했거든요. 경찰 내부에서도 누군가 손을 쓴 것처럼 도윤은 반나절도 채 안 돼 살인미수 피의자로 연행됐죠.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도윤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형사가 누군가를 안내하며 들어왔죠. 휠체어에 탄 여자, 창백한 얼굴에 붕대를 감은 목,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도윤의 아내 윤서진이었어요. 피해자 윤서진 씨입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진술은 필담으로 받겠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살아있었어. 그리고 여전히 말을 못하는 벙어리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갔죠. 서진아, 괜찮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형사가 자리를 비켜주는 사이 도윤이 서진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손이 서진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기엔 공포도 슬픔도 애원도 없었죠. 오직 차갑게 얼어붙은 살이만이 서려 있었어요. 서진이 도윤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댔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형사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하지만 도윤에게는 천둥처럼 또렷하게. 반가워, 살인자 남편.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서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겁에 질린 벙어리 아내의 얼굴로 돌아가면서요.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가 머리카락에 가려진 채로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3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는 척 참아온 서진이 드디어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남편한테 버림받던 그 순간에도 웃고 있었던 서진의 눈빛 잊히지 않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직 진짜 복수는 시작도 안 했답니다. 과연 백씨 가문은 이 폭풍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서진이 어디까지 무너뜨릴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사실 안에 도윤의 절규가 울려 퍼졌어요. 형사님, 방금 들었죠? 저 여자가 나한테 살인자라고 했어요. 벙어리 아니라고요. 도윤이 벌떡 일어나 형사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형사는 그런 도윤을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어요. 백도윤 씨,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진짜라니까요. 저 여자가 방금 언어장애 진단서가 3년치나 있어요. 아픈 아내를 산에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헛것까지 들린다고요? 형사가 도윤을 밀어냈어요. 그 뒤에서 서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휠체어에 앉은 채 떨리는 어깨,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누가 봐도 폭력적인 남편에게 시달려온 가엾은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피해자분, 괜찮으세요? 필담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형사가 종이와 펜을 서진에게 건넸어요.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죠. 천천히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적어나갔어요. 남편이 무서워요. 산에서 저를 밀칠 때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형사가 그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도윤을 향해 돌아섰죠.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백도윤 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살인미수의 유기치사 미수까지 최소 징역 10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거짓말을.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느라 고개를 돌린 찰나였어요. 서진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리고 입술만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너무나 또렷하게. 멍청하긴.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형사가 다시 돌아보자 서진은 이미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도윤은 미칠 것 같았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서진의 두 얼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죠.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이었어요. 황금자 여사가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옆에는 개인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죠. 도윤이는 경찰서에 연행되셨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황 여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녀가 비서의 손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죠. 윤서진, 그년이 살아 돌아오면 안 됐어. 사람 보내서 조용히 처리해. 사모님, 그건 내가 40년 동안 이 집안 지켜온 게 그년 때문에 무너질 순 없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깔끔하게 해.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죠. 품 안의 녹음기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시각 도윤의 저택에서는 유라가 서재를 뒤지고 있었어요. 어젯밤 서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도윤이는 널 버릴 거야. 같이 끝장나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유라는 알았어요. 이 판의 주인이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요. 금고를 열자 검은 가죽 수첩이 나왔어요. 도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짜 장부였죠. 해외 비자금 계좌, 정치권 뇌물 리스트, 그리고 3년 전 서진 부모님 사고에 쓰인 돈의 출처까지. 유라가 수첩을 품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정유라 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변호사님도 동석해 계십니다. 누구세요? 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수첩이랑 같이요.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 스쳤죠. 도윤 곁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경찰서 복도였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잠시 조사가 중단됐어요. 도윤이 화장실로 향하던 중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서진과 마주쳤죠. 비상구 앞 CCTV 사각지대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죠. 서진이 한 팀장을 시켜 미리 경찰서 도면을 입수해뒀거든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도윤의 눈에 핏발이 섰어요. 그가 서진에게 달려들었죠.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서진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도윤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며 그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댔죠.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도윤아, 내 엄마가 지금 나 죽이려고 사람 보냈더라. 도윤의 숨이 멎었어요. 근데 어쩌지? 그 사람이 지금 내 엄마 목을 조르러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비서 말이야. 3년 전부터 내 사람이었어. 방금 내 엄마가 살인 교사한 거 다 녹음됐고. 서진이 한 발 물러섰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뉴스 한번 확인해봐. 바로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뉴스 속보 알림이었죠. 3년 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오늘 아침 여러 곳에 동시에 전달됐어요.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그리고 언론사까지. 한번 터지기 시작하자 감추려던 것들이 줄줄이 엮이기 시작했죠. 속보 XX건설 황금자 여사,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병원 현장 체포. 속보 3년 전 윤 씨 부부 사망 사고, 타살 정황 포착. 경찰 재수사 착수. 도윤의 다리가 풀렸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죠. 하하하.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죠.
너 대체 누구야? 윤서진이 아니잖아. 대체 누구냐고. 서진은 그런 도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휠체어에 앉았죠. 겁에 질린 벙어리 아내의 얼굴로 돌아가면서요. 복도 끝에서 형사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형사에게 종이를 내밀었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밀쳤어요. 무서워요. 형사가 바닥에 쓰러진 도윤을 내려다봤어요. 미친 듯이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는 남자.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떨고 있는 아내. 누가 봐도 답은 정해져 있었죠. 서진이 형사의 뒤에 숨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바닥에 쓰러진 도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모든 건 계획대로였어요. 백 회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도윤과 황 여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사흘째. 백 회장은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죠. 카메라 앞에 선 그의 얼굴엔 당당함마저 서려 있었어요. 제 아들은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방패 삼아 자신을 지키려 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저희 집안이 피해자입니다. 윤서진이라는 여자가 돈을 노리고 우리 집안에 접근했고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백 회장과 우호적인 매체들이 일제히 서진을 향한 의혹 기사를 쏟아냈어요. 금전 목적의 결혼, 계획적 접근, 재벌가 노린 사기혼.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40년 동안 재벌 총수 자리를 지켜온 남자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백 회장 기자회견 이틀 후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장이었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하고 있었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한 가운데 무대 위로 한 여자가 올라왔어요. 정유라였죠. 백도윤의 내연녀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유라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저는 백도윤 씨의 가까운 지인으로서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유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이건 백 회장님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장부입니다. 수사팀 입회하에 압수된 자료예요. 해외 비자금 계좌, 정치권 뇌물 리스트, 그리고 유라가 USB를 들어 보였어요. 3년 전 윤 씨 부부 사망 사고 당일 백 회장님이 수행비서에게 직접 내린 지시 녹취록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유라가 버튼을 눌렀죠. 스피커에서 백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깔끔하게 처리해. 블랙박스는 반드시 회수하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유라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죠. 백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가족 탓으로 돌리는 건 거짓말입니다. 유라가 숨을 고르며 덧붙였어요. 저는 오늘부터 수사기관의 증인으로 협조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내연녀가 정의의 편에서 입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악의 축이었던 여자가 던진 폭탄은 백 회장의 방어선을 산산조각 냈죠.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백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했어요. 여러 방송사가 법원 앞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고 온라인 속보가 쏟아지면서 시청자 수가 폭증하고 있었죠. 신문실 안 백 회장이 피의자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은 찼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죠. 그때 진술석 쪽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였어요. 목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여자.
윤서진이 신문실에 들어섰죠. 백 회장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벙어리 주제에 증언석에서 손가락이나 놀릴 셈이냐?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휠체어가 진술석 앞에 멈춰섰죠. 판사가 서진을 바라봤어요. 피해자 윤서진 씨, 필담으로 증언하시겠습니까? 서진이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신문실 안에 긴장감이 흘렀죠.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속보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목의 붕대로 향했죠. 천천히 한 겹씩 풀어 헤치기 시작했어요. 백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붕대가 모두 풀렸어요. 서진이 진술석의 마이크를 잡았죠. 신문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3년간 봉인했던 그녀의 입술이 열렸어요. 아니요, 판사님. 맑고 서늘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신문실 전체가 얼어붙었죠. 제 목소리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 다시 주저앉았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자가 제 부모님을 어떻게 죽였는지. 서진의 시선이 백 회장을 똑바로 관통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그 집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잠깐, 피해자는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 서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부모님 사고 직후 발생한 시민성 실어증이었습니다. 서서히 회복되었으나 신변 위협 때문에 의사와 협의하에 비밀을 유지해 왔습니다. 관련 소견서 첨부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3년 전 제 부모님은 단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 남자가 죽였습니다. 제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제가 이제야 세상에 꺼내왔습니다. 서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그 증거를 모으기 위해 말을 잃은 척 살아왔습니다. 백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전현이 미쳤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실시간 댓글창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소름, 대박, 3년을 참았다고? 진짜 복수국이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같은 시각, 구치소 TV 앞에서 도윤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맑고 서늘한 목소리가요. 도윤은 벽을 향해 미친 듯이 주먹을 내리쳤어요. 몇 번을 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죠. 3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끝났어요. 백 회장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어요. 살인교사, 증거인멸, 횡령, 뇌물수수.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백 회장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40년간 재계를 호령하던 남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죠. 판결과 함께 백씨 집안의 전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시작됐어요. 강남에 화려했던 저택은 압류 딱지로 도배됐죠. 가구 하나, 그림 하나까지 모조리 경매에 넘어갔어요. 도윤은 구치소 독방에 갇혔어요. 밤마다 서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거든요. 반가워, 살인자 남편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그는 비명을 질렀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3년간 벙어리 아내를 무시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 목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름과 부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유라는 증인 협조의 대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법원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서진이 보낸 거였어요. 봉투를 열자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유라가 기대했던 보석도 현금도 아니었죠. 서울 외곽의 작은 반찬 가게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메모 한 장. 화려한 가짜 말고 내 손으로 읽어낸 진짜 삶을 살아봐. 윤서진.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가장 잔인하면서도 어쩌면 유일한 구원이었죠. 재벌가의 내연녀로 살았던 여자에게 서진은 새로운 시작을 던져준 거였어요. 일주일 후 맑은 가을 하늘 아래였어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묘지. 윤 씨 부부의 묘비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죠.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자. 윤서진이었어요. 법정에서도 경찰서에서도 그녀는 늘 가장 약한 척했어요. 그래야 적들이 방심하니까요. 3년간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전략이었어요. 서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손이 차가운 대리석을 쓰다듬었죠. 엄마, 아빠. 더 이상 서늘하지 않았죠. 떨리고 따뜻하고 그리운 목소리였어요. 다 끝났어. 그 사람들, 이제 다 감옥에 있어. 나 이제 안 울어. 아빠가 싫어했잖아. 내가 우는 거.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죠. 근데 오늘은 좀 울어도 되지? 묘비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울었어요. 3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죠. 복수를 위해 삼켜야 했던 슬픔, 분노,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울음이 그치고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깊이 절을 올렸죠. 엄마, 아빠, 이제 나 잘 살게. 지켜봐줘. 6개월 후 서울 한복판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어요. 세진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 및 윤서진 재단 설립 기념식. 수백 명의 기자와 하객이 자리를 채웠어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재단의 목표가 떠 있었죠. 범죄 피해자 지원, 소외계층 법률 구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 서진이 단상에 올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당당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의 기업인이 거기 서 있었어요. 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3년 전 저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버렸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그녀의 눈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증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진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윤서진 재단은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낮은 곳의 진실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제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3년간 침묵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함께 말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죠. 3년간의 복수가 끝나고 윤서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3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는 척 참아온 서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남편에게 버림받는 모욕도 전부 삼키면서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서진이가 정말 대단한 건 복수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처럼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침묵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여러분께도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